빠방하이. 다채로운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던 조선시대. 오늘은 추석 특집 조선시대 몰아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문화들이 많은데요,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과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여름은 무척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부채 하나 챙겨서 계곡에 발을 담그러 가는 것밖엔 답이 없었죠. 그럴 때면 간절해지는 얼음 생각. 냉장고가 없던 조선시대, 얼음은 황금보다 귀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여름을 책임졌던 건 빙고입니다. 겨울에 쟁여놓은 얼음을 이듬해 가을까지 녹지 않게 보관했던 창고로 절반은 지하에 절반은 지상에 나와있는 구조의 과학적인 건축물입니다. 찬 공기가 내부에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됐고요. 돌로 내부 벽을 세워 낮은 온도를 유지시키고 벽과 천장, 저장된 얼음 사이사이에는 볏짚을 넣어 단열재로 사용했죠. 한양에는 동빙고와 서빙고 그리고 궁궐내에 내빙고를 둬서 얼음을 저장했는데요. 이 얼음을 사용하는 데에도 일정한 법도가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더라도 반드시 입하절부터 입추까지만 사용하기, 나라 전체의 음양의 조화를 조절하기 위함이었다고. 호화스러웠던 궁중 여름 음식 전부 이 얼음 덕분이었는데요. 생선을 얼음에 재워 보관했고 설탕을 얼린 얼음 사탕으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특히 연산군은 얼음과 관련해 최고의 사치를 부렸는데요. 얼음을 연회장 주변에 쌓아두고 더위를 식혔고요. 얼음과 청포도를 즐기며 얼린 파란 알이 달고 시원하다는 살짝 유치한 시를 읊기도 했다는. 매년 복날이 되면 뜨거운 여름을 잘 지내라는 의미로 관리들에게 서빙고의 얼음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얼음 교환권인 빙패로 얼음을 받아갔는데요. 풍계에 따라 얼음 수량이 많고 적었다고 하죠.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 얼음을 받아 그릇으로 만들어 애용했습니다. 얼음 쟁반에 신선한 연근이나 참외 등 과일을 올려 더위와 갈증을 달랬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치아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고 하죠. 빙수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도 조선시대부터입니다. 얼음을 잘게 부숴 과일과 섞어 먹었다는 기록이 많고요. 오늘날 흔히 먹는 팥빙수가 등장한 것은 조선 말기 1890년대입니다. 1915년에는 서울에만 442명의 빙수 장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소수의 특권층만 즐길 수 있었던 조선시대의 얼음.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든 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매선 추위에 동짓달에 얼음을 잘라다가 빙고에 저장을 해야 했는데요. 변변치 않은 옷과 집신을 신고 작업을 하려니 동상은 기본. 혹시라도 여름이 오기 전에 얼음이 녹기라도 하면 팔을 면치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상소가 올라와도 얼음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당시 임금과 관리들은 흐린 눈으로 일관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여름, 얼음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웠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유교걸, 유교보이가 넘쳐났던 조선시대, 연애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자유연애가 보편적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한다든지 축제 때면 어울려 논다든지 너무 자유로웠죠. 이 땅의 자유연애, 조선이 건국되자 예법에 맞지 않는다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연애는커녕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며 사랑에 야박해졌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금지일 뿐 남녀의 만남을 허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바로 명절. 이날만큼은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도 못 본 척 눈 감아준 건데요. 특히 손꼽아 기다렸던 건 단오와 정월 대보름입니다. 단오날 여자는 창풍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띄었고 남자는 씨름놀이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일종의 플러팅이었다고. 정월 대보름에는 밤샘 데이트도 가능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던 조선시대, 유일하게 통금이 해제되는 날이 정월 대보름인데요. 이날 밤에는 답교놀이, 즉 다리밟기를 합니다. 원래 목적은 액마기를 위한 행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녀 간 미팅에 가까웠는데요. 보름달이라는 자연 조명 까지 있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선 교환의 시간이었죠. 조선 실학자 이수광의 지복유설, 남녀가 쌍쌍이 짝을 지어 밤새도록 돌아다니니 사원부가 이를 금지하고 잡아가기에 이르렀다 라는 대목만 봐도 답교놀이의 성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는. 특별히 데이트 장소가 없던 시절 절은 연애 장소로 제격이었습니다. 탑을 돌면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식 탑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녀 간의 민속놀이로 변화하였습니다. 탑돌이를 하는 날이면 온 동네 처녀 총각이 모두 나와 밤새워 탑을 돕니다. 그러다가 3번쯤 눈이 맞으면 숲으로 사라지는 커플들. 이때 만나 결혼을 약속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양력 3월 5일 전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은 조선판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이날은 사탕과 초콜릿 대신 은행알을 나눠 먹었는데요. 천년도 살 수 있는 은행나무, 긴 세월 동안 수나무와 암나무가 서로 마주보며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은행을 사랑의 결실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을에 은행 열매가 열리면 경칩까지 잘 간직했다가 사랑을
고백하며 선물한 건데요. 이때 마음이 통하면 은행을 나눠 먹고 마을에 있는 수나무와 암나무를 도는 세레머니를 했다고. 이외에도 신기한 조선시대의 커플 문화들은 꽤 많은데요. 약속의 증표로 생리를 뽑아준다거나 7월 7석에 썸녀의 집 담을 넘어간다거나. 와? 조선시대 연애법 꽤 하드코어했네요. 요즘 난리라는 언더부 파격 그 잡채인데요. 이 패션 사실 조선시대가 원조였다는 거 아셨나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와우! 조선 후기 여인들이 즐겨 입었던 스타일로 하우상박이라고 불렀죠. 저고리 길이 보세요. 조선 초기 저고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길이가 넉넉해서 허리까지 내려왔는데요.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더니 조선 후기에는 한 뼘이 될까 말까였죠. 문제는 저고리가 심하게 짧다 보니 가슴을 가릴 수조차 없던 건데요. 단아함의 상징인 한복 어쩌다가 이렇게 짧아진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함 때문. 천이 귀했던 과거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은 속저고리까지 갇혀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동이와 같은 물건을 이고 다니면 할 수밖에 없는 만세 자세. 아무런 장치 없이 입다 보니 옷이 올라가서 노출은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슬쩍슬쩍 드러나는 게 익숙해져서 나중엔 아예 개의치 않는 수준까지 간 거라고 하죠. 둘째, 남아선우 사상 때문. 아들을 낳는 자가 승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과거. 이걸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남한 여성이 기세 등등하게 가슴을 내놓았다는 것. 이 패션은 주로 기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에도 호불호가 갈리는 언더부 패션, 조선시대 땐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과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반들, 특히 사대부들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요사스럽다는 뜻을 담아 요복이라 칭했고요. 또 다른 실학자 이익은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말세다 말세다라면서도 워낙 유행이니 뭐 어쩌겠냐라고 했다고. 패션은 돌고 돈다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네요. 조선시대 수험생의 과거준비기간 엄청 낮습니다. 삼수한다 치고 3년? 노.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도 걸렸다는 이유는 미친 경쟁률 때문. 평균 2000대 1은 기본에 심하면 10,000대 1까지 갔죠. 그래서였을까요? 컨닝이 판을 쳤습니다. 설마 고고했던 선비님들이? 네, 의외로 더 전문적이었다는 정말 참신한 방법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기본 스킬들입니다. 고반, 눈동자를 굴려 남의 답지 훔쳐보기, 의연고, 코 속에 컨닝 페이퍼를 숨겨놨다가 몰래 펴보기, 접속, 시험장 책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컨닝 페이퍼를 붓대 끝에 숨겨두기. 다음은 고난이도입니다. 혼자선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매수해야 가능한 방법들인데요. 사술 차작은 대리시험입니다. 대리응시자인 거벽을 배우는 것. 본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었던 거벽, 나중엔 대리응시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바뀌었죠. 전국 팔도에 명성을 떨친 거벽들이 많았는데요.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대리응시로 얻는 수입이 훨씬 짭짤해서 벼슬을 얻지 않고 알바한 거라고. 잔머리의 끝판왕은 외장 서입입니다. 시험장 안과 밖 노끈으로 연결된 두 사람. 수험생이 출제된 시험 문제를 실시간으로 받아 적어 노끈에 매달아 보내며 밖에서 답안지를 작성해 보내는 수법입니다. 숙종실록에도 관련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성균관 근처 한 안악이 나무를 캐다가 땅에 묻힌 노끈을 발견. 땅속을 통해 과거 시험장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범인 잡는 데엔 실패했다고 하네요. 하다하다 시험관까지 매수합니다. 기출문제를 미리 빼돌리는 수법을 턱제라 했는데요. 이건 기본에 특정 응시자에게만 시간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5분 정도? 아니라 아예 다음날 새벽까지 줬다는. 이렇듯 땅에 떨어진 과거 시험의 권위. 임금 앞에서 시험 볼 때도 컨닝을 했다니 말 다 했죠.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곤장 100대, 3년 노역 등 부정을 막기 위해 중벌을 내리긴 했지만요.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토록 컨닝이 성행했던 이유,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었지만요. 후기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인파들. 시험관이 수만 명의 답지를 전부 다 보는 건 불가능했죠. 초반에 거둔 것만 채점한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빨리 쓰고 제출하는 게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몸싸움은 기본에 멀리서 시험관에게 시험지를 투척하기까지. 와! 그야말로 개판 5분 전 컨닝하기 딱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 컨닝의 역사 이렇게 유구한지는 몰랐네요. 조선시대 전설로 전해지던 환상의 섬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 바다에 있다는 요도와 삼봉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섬이 보인다. 나는 직접 가봤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만 1000명이 넘는다더라. 온갖 소문이 돌았는데요. 물론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는 조선시대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지명은 우산국. 6세기 초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지배했던 고대 왕국인데요. 1022년 고려에 귀속되면서 무릉도라 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조선 초기 1417년 공도정책을 시행한 태종 섬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데
건데요. 외구의 약탈에 대비한 조치라고는 했지만요, 명목상일 뿐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백성들이 있다는 게 탐탁지 않았던 거죠. 머나먼 곳까지 인력을 보내 관리하기보단 그냥 섬을 비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깨끗이 비워진 섬, 불법 거주자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외구가 있으면 토벌하려는 목적으로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찰하긴 했지만요, 종종 이후로는 파견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인도 상태로 방치된 거죠. 하지만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백성들은 자꾸 섬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무릉도로 가는 험난한 뱃길, 긴 항해 시간에 풍랑을 만나면 목숨도 걸어야 했는데요. 왜 굳이 망망대해 외딴 섬에 가려는 건지 조정에서는 이해 불가였죠. 하지만 백성들은 무릉도를 무릉도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세금과 군역을 피해 숨어 살기 딱 좋았거든요. 게다가 섬에서 민중을 해방시킬 영웅이 출세할 거라는 믿음까지 널리 퍼져 이상향이 된 거죠. 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섬을 수색했는데 숨어있던 주민이 66명이나 됐던 적도 있고요. 무릉도에 살다가 일이 있어 무트로 나왔다가 재수없게 발각되기도 했죠. 이쯤 되자 무릉도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꾸미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았고요. 유동자는 처형, 나머지는 깊은 산골로 보내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는, 그래도 섬에 들어가려는 백성들과 끌어내려는 세력의 기싸움이 끝없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잡혀 죽는 것보다 자유가 더 소중했던 것. 여러분, 세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민간요법이 성행하던 조선시대 국가의료기관이 없었냐? 아닙니다. 화린서나 해민서 같은 국가의료기관이 있었죠. 비싸서 못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설의원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했지만요, 열악한 시설에 질 낮은 약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죽어나와서 사인서라고 불렸을 정도. 형편이 괜찮다면 사설의원을 선택했고요, 가난한 백성들은 민간요법을 쓰곤 했죠. 마지못해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하면서도 어이없는 민간요법을 병행했는데요. 사도가 좀 있다? 치료가 아닌 민간요법으로 영광을 돌리고 더 이상 진찰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특히 중증 질환엔 무당을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차라리 무당이 나을 수도 있는 게요, 그 당시 민간에 떠돌던 치료법들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기력이 없다, 40살 여자의 머리카락을 넣고 뜨겁게 달인 물을 마시면 되고요. 변비가 있다, 병아리에 내장을 넣고 1시간 이상 끓여 마십니다. 복숭아씨가 특효약인 병도 있었는데요, 씨를 반으로 갈라 각각 해와 달이라는 글자를 새기고요, 꿀을 발라 다시 붙인 후 꿀꺽 삼키면 바로 낫는다고. 메독의 치료법에 필요한 건 메뚜기 3마리, 날개에 꿀을 발라 말려 가루로 빻아 매일 아침 공복에 술에 섞어 마십니다. 배앓이의 치료법은 좀 복잡합니다. 지나가던 두꺼비를 땅에 눕힌 후 톡톡톡 배를 3번 두드려라. 그 다음 두꺼비에 진흙을 바르고 물에 태워라. 까맣게 된 두꺼비의 잿가루를 물에 타마셔라. 이게 효과가 없다, 환자를 놀라게 해서 병을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악질로 불렸던 말라리아, 환자의 목에 뱀을 감아 놀라게 하거나 갑자기 물에 빠뜨려 겁먹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정신병은 몹쓸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복숭아 가지로 환자를 죽도록 때립니다. 귀신이 고통에 못 이겨 나가도록 하는 구타법이라고. 그러면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데 내가 약이라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현대에 태어난 게 축복이네요. 조선시대 때 과자는 주로 겨울에 먹었습니다. 한겨울 제사상에 구하기 힘든 과일 대신 곡간의 곡물을 이용해 과일을 흉내낸 게 과자의 유래라고 하죠. 전통 과자들, 단맛이 요란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설탕이 귀했던 조선시대, 설탕은 양반들이나 겨우 맛볼까 말까, 일반 백성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단맛의 원천은 오직 꿀이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꿀을 묻힌 한과 맛도 최고인데다가 저장성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만 자연에서 채취해야 해서 공급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감미료가 있었으니 인공적인 꿀이라는 의미의 조청, 곡식을 엿기름으로 삭힌 뒤 졸여 꿀처럼 만든 건데요, 조청의 탄생으로 한과는 물론 여러 음식들의 단맛을 내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곡물 성분을 가지고 있어 영양면에서도 설탕보다 훨씬 뛰어났는데요, 장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을 갖고 있어 건강하게 단맛을 섭취하게 해줬죠. 덕분에 조선시대에는 문헌에 기록된 것만 무려 254종에 이를 만큼 다양한 한과들이 등장했습니다. 제사, 혼례, 환갑, 명절 등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갔고요. 공중 연회상에는 한과를 높이 잘 쌓는 사람이 초빙될 정도였죠. 그렇다면 주로 어떤 과자들이 인기였을까요? 먼저 숙실과, 과실을 꿀에 넣어 졸인 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빚어내는 노가다의 끝판왕. 감을 사용한 율란과 배추로 만든 조란, 생강이 주재료인 생란이 대표적이죠. 과편은 과일로 만든 묵입니다. 과일을 삶아 으깨고 되직하게 졸인 뒤 틀에 넣어 굳혀 썰어
뽑아내는데요. 신맛이 두드러지는 앵두, 모가, 오미자를 주로 사용했죠. 역강정은 흑임자, 깨, 콩, 잣 등 곡식과 견과류를 잘게 부순 뒤 연물을 부어 굳힌 과자이고요. 정과는 연근, 도라지, 무 등 과일이나 뿌리채소를 꿀에 졸여 만들었죠. 엿에 색을 입혀 붙인 옥춘당은 돌, 전통 결혼식 등 중요한 행사에 빠지지 않는 화려한 색의 사탕이고요. 지금 먹어도 재임팅 과자는 꽈배기와 비슷하게 생긴 애작과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민 뒤 칼집을 내고 꼬아 기름에 튀겨 꿀물을 듬뿍 묻혀냈죠.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과자로 꼽히는 건 유밀과입니다. 유밀과 가운데서는 약과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재료는 귀한 꿀과 밀가루, 몸에 이로운 약 같은 과자라 약과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지죠. 다만 곡물과 꿀, 기름이 아낌없이 들어가다 보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서민들이 식량 부족까지 겪으면서 자주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약과. 아직까지 핫한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나라처럼 욕이 발달한 나라도 많지 않은데요. 이거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지금 쓰는 욕 대부분이 조선시대에도 쓰던 욕이죠. 듣기만 해도 오금저리는 조선욕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라질놈, 여기서 오라는 포승줄, 조선시대로 치면 수갑인데요. 오라에 묶여 끌려가 버리라는 뜻이라고. 둘째, 육갑 떨다. 육갑은 날짜를 세던 60갑자의 줄임말입니다. 누군가 셈이 느리고 멍청하거나 모자라 보일 때 쓰인 욕이죠. 날짜도 못 세는 모질이라는 의미라고. 셋째, 육실월, 육시에서 나온 욕 설로 죽은 사람의 관을 열어 다시 한번 목을 베라는 형벌이죠. 구간참시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넷째, 연병 떤다. 연병은 요즘 말로 장티푸스. 과거에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죠. 이 말인 즉슨 연병에 걸려 죽으라는 저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젠장. 이건 제기랄, 난장맞을의 줄임말인데요. 난장은 옛날 형벌을 뜻합니다. 그니까 몰매 맞을 놈이라는 뜻. 와, 쌀벌하네요. 평소에도 욕을 많이 했지만요. 조선시대에도 악플러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방법은 책에 붓으로 악플을 적는 것. 조선시대에는 책이 최고의 오락거리였습니다. 당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새 책점이 인기였는데요. 문제는 빌려본 사람들이 책에다 코멘트를 달았다는 것. 낙서에 의미 없는 글자 연습에 악플까지 있었습니다. 악플의 대상은 주로 새 책점 주인이었는데요. 책 주인은 보소. 내 놈이 책을 세주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책세를 너무 과하게 받는구나. 한 권인 책을 4권으로 만들고 남의 재물만 탐하니 그런 잡놈이 또 어디 있느냐? 책값이 비싸다. 한 권짜리를 4권으로 받아먹는다. 대충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런 패드립도 서슴지 않았다고. 책이 재미있어. 잘 보았다마는 책 주인의 어미가 생각이 절로 나서 기별하오. 네 부디 내 어미를 단장시켜서. 조선판 행운의 편지도 있습니다. 이 책을 세우는 사람은 망하고 빌어먹고 보는 사람은 죽고 남지 못하리. 이 집 책을 3번만 갖다 보면 책 보는 사람의 집 기둥뿌리가 간데 없고 4번만 보면 거지되어 쪽박을 탄다. 이외에도 야한 그림은 기본. 빈 공간에 책 뒷내용을 스포하질 않나.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찢어가질 않나. 심지어 남의 댓글에 대댓글도 남겼다는. 악플을 붓글씨로 보니까 새롭네요. 조선시대에는 비정상적인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보쌈. 일종의 약탈혼으로 과부 업어가기라고도 불렀죠. 그러나 보쌈이 주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셨나요? 과부의 재가를 엄격히 금지했던 조선시대. 불경이부라는 유교적 질서가 고착되면서 사별한 여인들은 수절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창 때에 과부가 된 딸이나 며느리들, 가엾게 여긴 부모들, 이렇게 머리를 굴려 나온 방법이 보쌈입니다. 몰래 사람을 써서 지목한 남자의 집으로 보내는 건데요. 보쌈 미리 말을 맞춘 뒤 정해진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면 젊은이 여럿이 담을 넘어 고의 과부를 싸가지고 도망 나오는데요. 이때 과부의 집에서는 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사람을 잡아갔다며 온 동네방네 알리기, 몽둥이를 들고 뒤쫓는 쇼맨십까지. 물론 이를 치르고 나면 관가에 따로 알리지 않았죠. 문제는 아무런 약속 없이 행해지는 강제 보쌈입니다. 합의 보쌈과는 달리 정말로 납치해 억지로 배우자로 삼는 건데요. 가족과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 경우에는 수색도 추궁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보쌈, 비공식적으로 허용된 이유는 뭘까요? 20살 언저리가 결혼 정년기였던 조선시대. 30이 다 되어갔는데 혼자다. 국가적 차원에서 구원해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천재지변도 모두 이들 탓. 노총각이나 노초녀, 과부가 죽어 원기가 되면 그 원한이 하늘을 찔러 가뭄이 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을 안에 홀로 사는 사람이 많을 경우 고을 수령이 징계를 받았다고. 비호는 거의 범죄였던 시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쌈이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기혼자를 늘리려 했던 거죠. 참고로 보쌈은 남자도 당했습니다. 외간 남자를 보에 싸서 잡아다가 강제로 동침시키기. 총각 보쌈의 목적은 애군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과부가 될 팔자라는 점괘를 받은 부모들, 낯선 총각을 보쌈해 미래의 찐 사위가 받게 될 일찍 죽을 운명을 떠넘기기 위한 일이었죠. 주 타겟은 과거가 시행되면 지방에서 한양으로 모여들던 이혼의 양반자제들. 이들이 한양질의 어두운 것을 이용해 납치를 한 건데요. 잡혀온 남자는 함구령이 내려
알려진 채 방면되면 다행이었고요.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비들은 상경하기 전에 미리 애군을 점쳐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만약 보쌈에 걸린다는 점괘라도 나오면 상경을 단념하고 과거 시험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했다고. 보쌈, 아무리 봐도 이해가지 않는 문화네요.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없던 조선시대 백성들이 가장 많이 당했던 사고는 뭘까요? 벼락. 실제로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실록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궁궐에 벼락이 떨어져 궁녀가 죽기도 하고요. 남녀 7명이 한꺼번에 벼락을 맞는 일도 있었다는 이런 보고를 받으면 왕은 신하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신의 덕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경거망동을 삼가고 근신에 들어가기도 했죠.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부족했던 조선시대 기상이변인즉슨 천벌이었습니다. 비만 안 와도 기우제다 뭐다 난리를 쳤던 시절 천둥번개가 친다 하늘의 노여움을 산 것으로 보아 모조리 기록했던 거죠.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만 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태종 6년 백성 웅금과 그 말이 벼락을 맞다. 정종 2년 남산의 돌이 벼락을 맞다. 세종 5년 평안도 사람 박독동과 강아지가 벼락을 맞다.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까지 기록할 정도. 벼락으로 인한 사고사가 좀 많다 싶으면 나라에서는 여러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극복하려는 제사인 해괴제와 풍운 뇌우제가 대표적이라는. 여기서 잠깐 벼락을 맞는다는 건 복권 당첨과 견줄 만큼 희박한 확률. 조선시대엔 재수없게 죽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았을까요? 기본적인 안전상식의 부재가 한몫했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전봇대 같은 높은 물체 옆을 피해야 한다는 비상수칙을 알고 있는 현대인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나 벼락을 피해 큰 나무 밑에 숨었다가 변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벼락 덕분에 신묘하게 여겨진 물건도 있습니다. 바로 벼락이 떨어진 자리에 발견된 돌, 벼락도끼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뇌신의 도끼로 신의 물건으로 여겨졌는데요. 임금에게 진상품을 올릴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종은 경상도 진주에서 운석을 찾았다는 보고에 벼락도끼보다 못하다며 핀잔을 줬고요. 연산군은 몇 수 더 떠서 벼락도끼와 벼락창을 각각 40개씩 찾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심지어 백성들은 이 돌멩이를 약처럼 다려먹기도 했습니다. 임산부가 갈아먹으면 아기를 빨리 낳을 수 있고 실성한 사람에게 흑효약이라고 믿었다고. 아무것도 모르던 옛날에 벼락을 봤다면 그럴만도 하겠네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조선시대 사대부들. 나라의 근본인 인재는 학교에서 나온다고 믿어 다양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중 명실상부 최고의 국립대학은 성균관. 미래의 관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곳의 학생들을 유생이라 불렀죠.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는 물론 벼루, 먹, 붓 등 학용품까지 전면 무료. 성균관 유생만을 위한 과거 시험인 별시에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등록금도 안 받는 서울대학교인 셈. 그만큼 입학 기준도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기본 자격은 생원과 진사, 조선판 수능, 소과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양반만 들어오란 소린게요. 먹고 살기도 바쁜 가난한 백성은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요. 공부를 어떻게 했다 쳐도 과거에 응시하려면 관직에 있는 양반의 보증을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실제로 성균관에 입학한 생원과 진사는 대부분 지배층의 자제였다고. 꼭 과거를 통과해야만 가능했냐? 그건 아닙니다. 특별 전형이 있었거든요. 보통 200명이었던 유생의 청원. 성균관에 입학하려는 생원과 진사가 항상 넘쳐났던 건 아닌데요. 이럴 땐 특별 전형을 통해 정원을 채웠습니다. 중등 교육기관인 사학의 생도 중 소학에 능통한 자, 부모가 국가에 공을 세웠거나 높은 관직에 있는 자, 현직 관료 중 성균관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3가지 전형이 있었죠. 또한 사회배려자 전형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량기재생. 하지만 금수저로 가득한 성균관에서 살아남기 쉽지는 않았죠. 동기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일상.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끼니를 직접 때워야 했는데요. 과거 응시에도 차별을 뒀습니다. 아예 상재생과 하재생으로 구분. 상재생은 생원과 진사로 입학한 유생, 하재생은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유생이었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내쳐지는 것도 하재생이었다는. 그냥 시험 치고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조선시대 왕들도 덜덜 떨었던 병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등 12명의 왕이 고통받았다는 이 병, 바로 종기. 종기가 왜요? 현대엔 간단한 처치로 쉽게 낫는 질환이지만 조선시대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도 없던 과거, 소독으로 살균 처리를 하지 않고 괜히 손댔다가 악화되는 게 부지기수였죠. 종기가 조선 왕들의 직업병 1위였던 이유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수면, 과로에 시달렸던 임금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데다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환경, 운동 부족에
지역의 고칼로리 식단, 면역력이 약해져 종기가 생기기 딱 좋았죠. 임시방편으로 종기를 하나 제거하더라도 재발하거나 2차 감염으로 이어졌는데요. 종기만 치료하는 치종의와 종기 전문 기관인 치종청까지 따로 있을 정도였다는 종기로 사망한 대표적인 왕은 정조입니다. 어이가 총동원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치료를 위해 신하들과 토론을 했던 정조. 신하들은 최고의 약재로 여겨지던 인삼을 강력 추천합니다. 과거에 인삼을 먹었다가 악화된 경험이 있던 정조는 따뜻한 성질의 인삼은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지만요. 물러서지 않는 신하들. 결국 인삼을 주재료로 한 경옥고가 올라옵니다. 다음날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을 겪은 정조. 그러자 인삼이 다량으로 들어간 판물탕을 올렸고요. 그 다음날엔 인삼이 몰빵된 가감 내탁산을 정조에게 먹였습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승하하고 말았죠. 종기가 발생한 지 겨우 24일 만이었습니다. 따뜻한 성질로 혈액순환을 돕는 인삼. 균에 감염된 몸에 피가 잘 돌아 병균을 퍼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하죠. 왕이 이 정도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종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거머리, 두꺼비, 소똥, 개쓸개즙 등 별의 별재료를 약으로 갖다 썼으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종기, 무서운 병이었네요. 우리나라의 간식 문화는 궁중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왕의 간식을 준비하는 생과방이라는 정각이 따로 있었을 정도인데요. 낮에 차리는 다과상을 낙과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낙과상을 여러 번 올려 식사 시간 외에도 왕에게 다양한 간식을 제공했죠. 모양과 맛이 뛰어난 과자나 떡, 음료 등이 줄을 이뤘고요. 몸에 좋은 재료로 건강과 맛 모두를 잡은 디저트들이 많았죠. 그중 구선왕고도는 세종대왕의 떡으로도 불립니다. 잔병이 많고 몸이 좋지 않았던 세종대왕. 하지만 쓴맛 때문에 탕약을 잘 마시지 못했는데요. 어이 한 명이 검은콩, 마, 연꽃열매 등 9가지의 한약재로 만든 떡을 개발합니다. 약을 달콤한 디저트로 변신시키기 위해 흰 설탕과 엿기름을 넣었고요. 위장과 신장에 좋아 소화를 돕고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지죠. 이후 조선 왕실 대대로 이어진 맛 좋은 후식이 됐다고 하네요. 전약과 족편은 임금의 겨울 간식이자 보양식이었습니다. 음기를 쫓아주고 추위에 몸을 보호해준다 하여 내요원에서 동짓날 왕에게 올리던 귀한 음식이었는데요. 소의 다리와 각종 약재들을 푹 고운 후 차게 굳혀 묵보다 더 쫄깃쫄깃했다고 하죠. 저녁과 비슷한 족편도 부족했던 단백질을 보충해주던 간식이었다고 하네요. 디저트에는 맛있는 음료가 빠질 수 없죠. 조선의 왕들은 약재를 활용한 약차를 닭과 함께 곁들였습니다. 제우탕은 말린 매실과 생강, 한약재를 곱게 갈아 꿀을 넣고 졸인 문추객을 차가운 물에 타 마시는 조선 왕실의 대표적인 여름 음료입니다. 단오 무렵에 왕과 신하들이 제우탕을 나눠 마시며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했다고 하죠. 맹문동, 인삼, 오미제로 만든 생맥차는 선조의 원기 부족과 허혈을 치료하는 데 쓰였고요. 평소 몸이 약했던 현종에게는 황기 인삼차를 자주 올렸다고 하죠. 계피와 생강으로 달인 감개다음은 영조가 즐겨 마셨습니다. 조선왕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 덕분에 장소의 비결로 알려지기도 했다는. 이렇듯 화려했던 궁중 간식 문화. 손님을 맞을 때 접대상에 다채로운 환가를 많이 올렸는데요. 특히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때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기름에 튀긴 한과는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올렸다는 기록이 있죠. 이러한 궁중 간식 문화는 양반들 사이에 은근히 퍼져 상류층의 전유물이 되었다는데요. 옛날 간식들 저마다 독특한 게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새해면 덕담과 선물을 주고받는 우리들. 조선시대 새해 선물 인기템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귀한 선물 대접을 받았던 건 책력, 달력입니다. 지금은 어딜 가든 무료로 나눠주지만요. 조선시대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해 모든 날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큰 달과 작은 달의 표시, 윤달, 절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농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날짜별로 금기시되는 행동까지 적혀 있었다는. 하지만 책력은 구하기 쉽지 않은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개인이 책력을 제작하는 것은 사형이 구형될 만큼 중재로 다스려졌다고. 또 다른 새해 풍속으로는 가까운 이들과 주고받았던 세화가 있습니다. 세화란 대문에 그려붙이던 그림. 중국에서 유래된 풍습으로 조선 초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세화를 대문이나 벽에 붙여놓고 한 해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새해 인사를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 인기 있던 세화의 소재로는 장소의 의미를 담은 신선, 바다에서 떠오르는 둥근해, 눈 덮인 숲속을 띄워
뛰어다니는 사슴 등이 있었죠. 세화는 처음에는 궁중풍속이었지만요, 점차 민간에서도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활동하는 화공들은 한 해가 기울어가는 섣달이면 밀려드는 세화 주문으로 정신없이 바빴다고 하네요. 음력 5월 5일 단오 무렵에는 부채 선물이 인기였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위를 무사히 견뎌내자는 의미로 주고받았죠. 값비쌌던 종이도 선물로 많이 쓰였던 품목입니다. 종이 선물이 선비의 얼굴에 생기를 돌게 만든다는 표현도 있었죠. 집신 선물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며 소식이 궁금한 날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도 담겼죠. 앵무새의 부리 모양으로 만든 술잔 앵무배는 일탈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음껏 마시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는 의미. 안경은 마법의 물건으로 통했습니다. 어둑한 세상을 밝혀주는 신기한 물건 그 자체. 다만 어른들 앞에서는 벗는 것이 예의였다고. 이외에도 걸림없이 다니다가 자신에게 찾아와 달라는 의미가 담긴 지팡이. 세입이나 거든 선물해준 일을 떠올리라는 버드나무. 속세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잠시 쉬라는 의미의 차. 선물마다 담긴 의미가 참 예쁘네요. K문화공간 찜질방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무려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뜨겁게 달군 돌에 물을 뿌려 증기를 내는 방식의 증기욕이 그 시작. 이 한증 풍습이 조선시대로 이어진 거죠. 다만 이때는 휴식보단 치료 목적에 가까웠습니다. 몸을 덥게 하여 땀을 내 병을 치료하는 건 오랜 민간 치료 방법 중 하나였죠. 오한, 미열, 중풍에 탁월했다고. 조선판 찜질방 한증소는 국가 의료시설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돌보던 동가서, 활인서에 각각 하나씩 있었고요. 지방 관아에서도 자발적으로 한증소 를 지었죠. 황토와 돌로 쌓아 올린 한증소는 지금의 찜질방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불을 지펴 가운데 공간으로 훈기가 들어오게 하는 구조로 장작으로는 소나무를 뗐죠. 이유는 소나무가 신경통에 좋았기 때문. 바닥에는 솔잎을 깔아 병자들이 누워서 땀을 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도 꽤 훌륭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장소였던 만큼 가끔 밥도 제공됐는데요. 흰 쌀죽을 지급해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땀을 더 잘 내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그래서일까요?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이 한증소의 관리를 맡은 건 한증승이라고 불렸던 승려들입니다. 승려가 왜 절에 안 있고 찜질방에 있어? 고려시대 국교였던 불교.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는 엄청난 견제를 받습니다. 승려들은 눈의 가시로 전락해 산으로 쫓겨나는데요. 무작정 불교를 미워하고 배척했던 조정에선 어느 순간 승려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도 많고 사찰별로 단체 생활을 해서 소집도 용이했거든요. 그렇게 한증소 같은 국책사업에 승려들이 동원된 거라는. 그러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병을 고치러 왔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의원은 아니었던 한증승들. 병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한증요법을 써 사망 태클을 타게 만든 거죠. 조선시대에 찜질방이 있었다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신기하네요. 유생들을 가르치는 성균관의 교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막중한 임무이다 보니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주로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명단인 사유록을 참고했죠. 물론 그저 똑똑하다고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학식에 높은 덕망까지 고루 갖춰야 했는데요. 그 기준은 연륜, 즉 나이로 봤습니다. 똑똑하고 높은 신분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될 수 없었죠. 조선시대의 모든 관직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성균관 교관은 보기 드문 평생 공무원 직책이기도 했습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구임제 혜택 덕분이었는데요. 유능한 스승은 오래 근무하게 해서 보다 많은 인재를 배출하도록 한 것. 이 정도면 인기 많았겠네? 아닙니다. 교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런저런 핑계로 사직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죠. 사실 말로만 중요했지 지배층에선 한직으로 여기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되게 가난하고 어리석은 선비다, 학문이 여타 다들 경멸하고 천하게 여겼다, 학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교관하기를 부끄러워한다 등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464년 세조 10년 왕의 총애를 받던 성균관 교관, 조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실력자가 교관이 되어도 바로 다른 자리로 옮겨갔고요. 괜찮은 스승을 임명해달라는 유생들의 상소는 무시되기 일쑤였죠. 그럼 유생들은 교관을 잘 따랐냐? 얘네가 더했습니다. 지배층에서 무시하던 교관, 뭐? 다들 그들의 자제이니 스승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죠. 한 번은 교관이 유생을 회초리로 때렸는데 스승에게 대들고 단체로 성균관을 나가버리기도 했고요. 스승을 희롱하는 벽보를 붙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만, 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장 100대를 때리고 유배를 보내거나 영원히 과거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제재를 가해봤지만 인식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고. 그렇게 6.25 외치는 조선에서 정작 스승은 무시했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조선시대엔 뭐하고 놀았을까요? 쥐불놀이, 투호, 강강술래? 아니요, 뚝배기 깨고 놀았습니다. 이 놀이의 이름은 바로 석전, 돌석, 싸움전, 돌싸움이라 쓰고 돌팔매질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정월 대보름이나 단오날 등 명절에 열린 놀이인데요. 온 동네 사람이 참가한 나름 네임드 있는 놀이였다고. 그 당시 참가 선수들만 무려 9,000명에 가까웠고요. 구경꾼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기본이었죠. 보통 마을 대 마을의 배틀이었는데요. 먼저 마을을 점령하는 쪽이 승리, 패배한 팀은 마을 밖에서 노숙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짱돌을 사람한테 던지는데 괜찮은가요? 아니요, 당연히 안 괜찮죠. 타박상에 팔다리 하나쯤 부러지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뭘 그래. 라며 넘어갔다고. 사실 그냥 돌멩이는 양반입니다. 열기가 과열되면 찐광기가 나타나는데요. 후석구로 돌을 날리기도 하고 민가에 쳐들어가 집을 때려 부수기도 했다고 하죠. 애들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오면 어머니가 혼을 내며 다시 돌려보냈을 정도입니다. 사내라면 머리에 돌 맞은 흉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과 말이죠. 이렇게 위험한데 나라에서 가만뒀냐? 네, 오히려 왕실에서 더 즐겼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몸져 누웠다가도 석전이 열렸다는 소식이 있으면 신나서 뛰어나갈 정도였는데요. 아들인 세종을 설득해서 같이 보러 갔다고 하죠. 그 당시에도 석전은 은근 유서 깊은 놀이였습니다. 최초 기록된 게 고구려 때였는데요. 놀이 목적도 있었지만 군사훈련 목적도 있었다고 하죠. 물론 매번 엄청난 인명피해로 반대도 많았습니다. 아무런 소용무. 백성들이 찐으로 즐기고 있었기 때문 현대에 와서 박석들이기로 변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1821년부터 2년에 걸쳐 대유행한 역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10만여 명이 사망했죠. 호열자, 괴질이라고도 불렸던 이 역병, 바로 콜레라. 콜레라는 보통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데요. 도랑을 통해 배출되던 한양의 하수, 열악한 위생 수준으로 콜레라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레라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매일 수십 수백 구의 시체가 도성 밖으로 실려나갔죠. 뭐라도 해야 했던 사람들. 콜레라 퇴치법이 꽤나 참신한데요. 집 대문에 고양이 그림 붙여놓기. 어떤 이유에선지 오로지 쥐 때문에 콜레라가 생겼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콜레라를 잡을 수 있는 건 고양이뿐이었죠. 그래서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이외에도 고양이를 이용한 다양한 처방이 있었는데요. 환자를 고양이 가죽으로 문지르기, 고양이 울음소리 흉내내서 병을 쫓아버리기 등 난리도 아니었죠. 콜레라도 콜레라지만요, 가장 두려웠던 역병은 천연두.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희생자를 냈는데요. 어릴 때 알았던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3명 중 2명은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었다고. 민간에서는 이 병의 원인을 천연두의 신인 두신의 소행으로 봤습니다. 호랑이로 인한 재난인 호안에 극존칭어 마마를 붙여 호안마마로도 불렀는데요. 알아서 높여 부를 만큼 두려운 존재였죠. 두신이 오는 길목, 마을 입구엔 두창 장승을 세워 활을 누르고 돌아가기를 바랬고요. 그래도 결국 올 것 같으면 정성을 다해 맞이하려 했습니다. 방문 앞에 과일상을 차려놓거나 정화수를 떠놓고 온 가족이 기도했죠. 천연두로 죽은 사람의 시체 처리법도 따로 있었습니다. 집으로 싸서 벽이나 도성 밖이나 마을 입구 나무에 걸어두는 것, 그러곤 사흘 혹은 일주일 후에 매장했죠. 두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찬바람을 쏘여 멀리 달아나게 만드는 거다. 두신이 노여움을 거두어 시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임시로 보존하는 거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천연두는 백신이 나오면서 1979년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정말 무섭네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 서민과 양반 간의 간식 문화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서민들이 먹을 수 있던 간식은 아주 검소하고 소박한 것들뿐, 들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허기까지 때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간식이 인기였죠. 그중 가장 손쉽게 즐겨 먹었던 건 개떡입니다. 가짜라는 의미가 녹아있는 개, 다시 말해 가짜떡이라는 건데요. 곡물을 줄이고 양은 늘리기 위해 나물을 잔뜩 섞어 반죽한 후 찌는 게 특징입니다. 떡을 대충 흉내낸 음식인 거죠. 대표적으로 맵쌀가루에 쑥을 넣어 만든 쑥개떡이 있는데요. 소라고는 하나 없고 투박한 모양, 그래도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출출함을 때우기에는 그만이었고요. 농부들의 새참으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식혜와 찰떡 궁합이었지만 귀한 식혜 대신 보통 물김치나 막걸리와 함께 새참으로 즐겼다고 하네요. 김치적은 매우 오래된 궁중간식 중 하나입니다. 주재료는 김치와 양념한 소고기, 꼬치의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꿰고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기름에 지진 건데요. 물론 서민들은 구경조차 해볼 수 없었죠. 그래서 김치전을 해먹었습니다. 물반죽에 김치를 개어넣고 지져먹기. 농사 중간에 허기를 달래는데 안성맞춤이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난 묵은 김치를 활용하기 딱 좋았던 메뉴였죠. 녹두 빈대떡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민간식입니다. 녹두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기름에 붙여서 만든 떡으로 나물을 넣어서 먹었는데요. 특히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게 맛있고 저렴해서 간식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엿은 곡식을 엿기름으로 삭혀 고아 만든 달고 끈끈한 식품입니다. 평민들은 구경주
주차하기 힘들었던 다른 한과들과는 달리 그나마 사먹기 쉬웠던 군것질거리이자 길거리 음식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대중화된 한과이죠. 씨름장이나 과거 시험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꼭 엿장수들이 잔뜩 있었다고. 또한 겨울철이 되면 각 가정에서 직접 엿을 만들어 보관하곤 했는데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엿이 개발됩니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옥수수로 만든 황골엿을 유명했고, 충청도에서는 무채를 넣고 농축시킨 숟가락으로 떠먹는 무엿을 많이 만들었죠. 전라도에서는 고구마로 만든 엿이 유명했고요. 황해도에서는 조청에 미숫가루를 넣어 만든 태식이라는 엿이 있었습니다. 새색시가 나무 함지박에 엿을 한 통 가득 만들어 일가 친척에 돌리곤 했다고. 제주도에서는 신기하게도 닭엿, 꿩엿, 돼지고기엿 등 육류로 만든 엿을 즐겨 먹었습니다. 닭고기나 꿩고기를 넣어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푹 졸여내는데요. 영양 보양식으로도 뛰어난 간식이었다고 하네요. 엿 종류가 이렇게 많았다니 신기한 사실이네요. 조선시대 미남의 기준 어땠을까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늠름한 풍채, 옥처럼 빛나는 하얗고 뽀얀 피부, 가름한 턱선, 조건이 은근 까다로웠다는 미남이 흔치 않다 보니 배우도 남달랐다는데요. 역사에 손꼽히는 미남들 누가 있을까요? 소론 집안 박세당의 둘째 아들 박태보, 뼈대 있는 집안의 학문까지 겸비해 장원급제를 차지합니다. 엄친아 그 자체이지만요,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나게 잘생겼다는 점. 그런데 한 대갓집의 여종이 박태보에게 한눈에 반하고 맙니다. 이 강 큰 여종, 며칠을 상사병을 앓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박태보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이대로는 죽게 생겼으니 하루만이라도 함께 지내달라며 빌었다고. 의외로 박태보의 아버지는 그녀의 청을 들어주라며 아들을 설득합니다. 가엾은 여인이 상사병으로 죽게 놔두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것. 이에 심성이 올곧았던 박태보가 하루 종일 데이트해줬다는 일화가 있죠. 조선 24대 왕 헌종은 대표적인 미남왕이었습니다. 얼굴값을 제대로 했는데요. 매일 거울을 보며 데뷔마마는 어찌 나를 이리도 잘생기게 낳으셨냐며 자아도취에 빠지는 게 일상이었고요. 여색을 즐겨서 웬만한 궁녀는 거의 승은을 입었다고 하네요. 모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이항복도 미남으로 손꼽힌 인물입니다.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너무 쳐다봐서 아내가 몹시 질투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떠올린 묘책,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 그런데 이게 또 유행을 해버립니다. 너도 나도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임영대군 아들 구성군 이주는 눈에 띄는 꽃미남이었습니다. 급기야 세조의 후궁이었던 덕중이 한눈에 반해 러브레터를 보내는데요. 고민에 빠진 구성군, 아버지 임영대군과 함께 세조를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구성군을 매우 아꼈던 세조는 없던 일로 하자며 덮어줬고요. 덕중은 서인으로 강등당해 궁궐 밖으로 내쳐졌다고. 반대로 너무 잘생겨서 벼슬에 오르지 못한 선비도 있습니다. 성종실록에 등장하는 이하무개. 성종이 잔치를 베푼 어느 날 기생과 궁녀들이 뜰에 가득했는데 모두 한 곳만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하무개가 있었는데요. 그는 용모가 뛰어나 천신 같았고 사람들에게 옥인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다들 따라다녀서 낮에는 감히 시내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의 뜰에서 흰 명주가 휘날리는 귀한 부채를 꺼내든 성종은 한 명에게만 선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잔뜩 기대에 찬 신하들 임금이 잠자코 돌아보는데 저 멀리 보이는 이하무개. 얼굴만 보고 부채를 줘버렸다는 일로 신하들에게 제대로 찍힌 이하무개. 질투와 견제를 한 몸에 받아 결국 벼슬에 크게 오르지 못했다고 하네요. 너무 잘생겨도 문제네요. 전기가 없던 과거, 일상생활에서의 불은 없어선 안 될 존재였습니다. 불을 숭배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조상님들, 민가에서는 불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부뚜막에 있다고 믿었죠. 매일 아침 깨끗한 정화수를 바쳤고요. 불을 뗄 때는 속으로라도 나쁜 생각을 해선 안 됐죠. 궁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궁 근정전 정각에 놓여있는 커다란 항아리, 여기 쓰레기를 버리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거 쓰레기통 아닙니다. 화재용 소방수를 채워놓았던 소방기구 드물한 사실. 불을 끄는 용도도 있지만요, 하늘에서 내려온 화마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도 함께 담겨있죠. 그렇다고 드무에만 의지했던 건 아닙니다. 불을 멸하는 군인, 멸화군이 있었거든요. 소가집과 기와집이 옹기종기 밀집해 있던 한양.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십상이었는데요. 때에는 세종 8년 1426년에 사단이 납니다. 이틀간 불길에 휩싸였던 한양.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약 2000채의 민가가 잿더미로 변하는 등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재난이 있고 인간이 저지르는 재난이 있다. 천재와 인재를 명확히 나눴던 세종대왕.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화재를 전담하는 최초의 관청 금화도감과 금화군을 도입합니다. 이게 1467년 세조대에 와서 멸화군으로 확대된 거죠. 50명의 군인들로 편성된 멸화군은 24시간 대기 근무를 했는데요. 평소에는 종로에 올라가 한양의 화재를 감시하다가 불이 나면 종을 쳐서 경보를 울린 뒤 즉시 현장으로 출동. 도착하자마자 깃발을 세워 화재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재는 장대 끝에
물을 적신천을 매단 멸화자로 진압했는데요. 사태를 걷잡을 수 없다. 불을 끄기보단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방법은 집 부수기. 쇠갈고리로 초가집 지붕의 집더미를 걷어냈고요. 도끼로는 집을 무너뜨렸죠. 집집마다 다니며 했던 화재 예방교육도 멸화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야간 순찰을 돌았다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존속했던 멸화군은 고한말, 서양의 소방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전문 소방관이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는 생각, 저 땐 대체 어떻게 씻었을까? 목욕 문화는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불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 중 하나는 목욕. 삼국시대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목욕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고려인들은 특히 목욕을 좋아해서 하루 서너 번을 했다는 기록도 있죠. 이랬던 목욕 문화는 조선시대로 오면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자주 하던 건 다 옛날 얘기. 1년에 두세 번 할까 말까였다는 거. 주로 삼진날, 단오날 등 특정한 날 묵은 먼지를 털어낸다는 의미로 목욕을 했죠. 거의 연례 행사 수준인데요. 하루에 3번씩 씻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의 변화입니다. 유교 사상을 중시하던 조선시대, 옷 벗는 것은 특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알몸으로 목욕하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봤는데요. 목욕을 하더라도 꼭 옷을 입고 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위생 개념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전신욕을 안 했다 뿐이지 부분 목욕 문화가 크게 발달했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수, 맹물로 헹구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여유가 있다면 쌀뜨물이나 곡물가루를 물에 개어서 문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녹두는 뽀얀 거품까지 일어나 효과가 탁월했고요. 팥으로 만든 조득가루는 세정력이 좋았죠. 더러움을 날려보낸다는 뜻으로 비루라 불렸는데 이게 바로 비누의 어원이라는. 머리도 자주 감는 건 아니지만 더러운 느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 없어서 샴푸 없이 깨끗한 물을 잘 헹궈내기만 해도 충분했다고 하죠. 주로 빗질을 해서 틀어올린 후 곱게 기름을 발랐는데요. 공백기름을 바르면 머리 냄새가 사라지고 윤기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양치질도 했습니다. 소금을 치아에 문지르고 물로 헹궈냈는데요. 당시엔 단 음식이 적어서 이렇게만 해도 충치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치실의 역할을 한 건 버드나무까지. 이 끝을 잘게 갈라 이 사이를 쓸어냈습니다. 거들 양, 하지지, 양치질이 이 양지질에서 온 말이죠. 조선시대에도 상황에 맞게 잘 씻었던 것 같네요. 유생들을 강하게 통제하는 실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회. 지금으로 치면 학생회의죠. 제회의 대표는 정교회장 역할의 장의. 특별한 기준은 없었지만 장의가 되려면 전임장이 3명의 추천을 받아야 했죠. 공개투표를 통해 진행했는데요. 투표가 시작되면 전임장이가 가장 먼저 자신이 추천한 유생에게 점을 찍어버리기. 다른 이름에 투표하는 건 엄청난 도전으로 여겨졌죠. 이론이 아무런 배경도 없는 유생이 임원이 될 가능성은 제로. 가문이 출중한 사람이 선출됐습니다. 장의 권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학교에 장의가 등장한다. 뒤에는 성균관 노비 서너 명이 따랐고요. 앞에선 제외의 임원들이 물러거라를 외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웬만한 벼슬 저리 가라. 장을 혼자 쓰는 건 물론 성균관 유생을 벼슬에 추천하는 권한까지 있었다는. 반대로 규칙을 어긴 유생에겐 벌을 내렸는데요. 면책, 손도, 상명이 있습니다. 먼저 면책, 면전에서 꾸짖기입니다. 장의가 면책할 유생의 이름을 외치면 노비들이 해당 유생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옷살기 군 건데요. 이 짓을 장의 앞에 도달할 때까지 했습니다. 한 걸음에 9번은 넘어졌다고. 손도는 정학입니다. 일정 기간 성균관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손도를 풀어줄 땐 앞서 말한 면책의 벌칙을 거쳐야 했다고. 가장 두려운 건 상명입니다. 대학 역시 곱게 보내주진 않았는데요. 짐을 싸들고 성균관을 떠나는 유생을 노비들이 북을 치면서 뒤따르겠다고. 아무리 장이라도 같은 학생인데 퇴학을 시킨다고? 네, 이 모든 게 공식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어찌 되겠습니까?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 장이들. 일진이 따로 없었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마음에 안 들면 해코지했고요. 아예 식당 출입도 못하게 했다는. 끝간대를 모르고 날뛰던 장의의 권력. 나중엔 정치에도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관리가 잘못을 하면 유생의 명단인 청금록에서 삭제해버리기. 이걸 보항삭적이라 불렀는데요. 선비로서 엄청난 수치였다고. 왕이 한 소리 해도 소용없었고요. 처벌하려 해도 유생들이 모두 수업에 보이콧하는 걸로 대응해서 가만히 놔둘 수밖에 없었다고. 장의는 국왕도 못 건드린다는 말이 있었죠. 성균관 일진도 참 무섭네요. 조선시대 최악의 의료사고로 꼽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17대 임금 효종. 8살의 나이에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한 경험 있는 효종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재위기간 내내 강력한 북벌 정책을 펼치려 합니다. 효종 10년. 얼굴에 작은 부스럼이 생기죠. 별것 아니라고 본 어인은 그저 그런 처방만 내렸고요. 효종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의원엔 비상이 걸렸으니 부스럼이 악성종기로 악화된 것. 얼굴 전체에 종기
공기에 도끼가 퍼져 눈도 뜰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요. 병상에 누운 효종은 신과기를 불러들입니다. 신과기는 침술로 유명한 의관으로 원래 무신 출신이지만 침을 잘 놔서 의관이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효종을 진찰한 신과기, 공기에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침을 놔서 나쁜 피를 빼라는 진단을 내리는데요. 어이를 비롯한 의관들과 세자는 반대하죠. 그렇게 대치 상태에 놓였지만 마음이 급했던 효종은 신과기의 손을 들어줍니다. 원하던 대로 침수를 시전하려던 신과기 부들부들 손을 떨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웬걸? 신과기는 심한 수전증 환자였던 거죠. 어찌어찌 침을 놓았고요. 효종은 이제 좀 정신이 든다며 크게 만족했습니다만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오던 피. 현종실록엔 자신의 수전증을 가볍게 여긴 신과기가 동맥을 잘못 건드려 이사단이 났다고 기록됐습니다.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까지 간 효종, 결국 39세의 나이로 승하고 맙니다.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국벌 추진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참 허무하네요. 9시는 못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 주로 뭘 마시고 살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무려 180여 종의 전통 음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차 문화가 꽤 발달한 건데요. 사실 다도가 화려하게 꼽힌 시기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 때입니다. 사원을 중심으로 차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민가에서도 차와 과자를 쉽게 즐겼죠. 그러나 유교 국가인 조선시대에 와서 쇠퇴한 불교와 차 문화. 조선시대 사람들은 찻잎을 대신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약재와 곡식, 제철 과일을 활용해 차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자연수가 좋아 맛도 뛰어났는데요. 먼저 기와 혀를 쌍으로 조화롭게 해준다는 쌍화탕, 약재와 대추, 생강을 달여 허약하고 피로한 사람에게 좋았고요. 곡식을 빻아 꿀물에 타먹는 밀수도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다 속도 든든했다는. 현재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전통음료 식태는 엿기름을 우린 물에 쌀밥을 삭혀 달달한 맛이 특징인데요.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면 후식으로 마셨죠. 계피와 생강을 달여 꿀을 타 마시는 수정과는 늦가을부터 정이월 까지 차게해서 마셨습니다. 수정과 위에 띄우는 말랑하면서 달콤한 곶감이 맛을 좌우했죠. 차와 함께 내오는 다과상은 아기자기하면서 정성이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다과상으로 그 집안의 가풍이나 법도, 안주인의 솜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대표 다과는 다식입니다. 쌀, 밤, 콩 등을 곱게 가루내고 꿀이나 조청을 섞어낸 동그란 떡으로 연꽃, 물고기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양의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데요. 차와 함께 다식을 한 입에 쏙 넣어 녹여 먹으면 은은한 곡식의 향이 퍼졌다고 하죠. 여름철 차갑게 마시는 음청류가 발달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바로 과채. 귀한 얼음 대신 강가의 채소를 담가뒀다가 시원하게 먹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진달래화채, 앵두화채, 배화채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과일이 나지 않는 겨울에는 주로 말린 오미자를 냉수에 우려 먹었다고 하죠. 붉은 빛이 도는 물에 꿀을 타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더운 날씨면 대표적인 여름 별미 콩국수가 떠오르죠. 당시는 진가루로 불렸던 밀가루, 당연히 쉽게 먹을 수 없었고요. 대신 콩국을 마셨습니다. 흔해 빠진 곡식이었던 콩국은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주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콩을 갈아 국물을 만들어 놓고 출출할 때마다 수시로 마시며 영양을 보충했다고 하죠.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뛰어났던 옛날 음료수들. 날도 더운데 식혜 땡기네요. 성균관으로 들어가는 문엔 한인무립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 농땡이 부릴 거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라는 건데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입학만 있고 졸업은 없는 성균관. 과거에 합격하는 게 성균관을 탈출하는 유일한 길인데요. 그래서인지 유생들의 나이대는 전 세대를 아울렀습니다. 중학생 나이의 어린 유생부터 백발이 성성한 중년까지 다양했다는. 성균관 유생의 하루는 기숙사에 걸려있는 북소리로 시작됩니다. 함께 들리는 노비의 외침. 일어나시오. 유생들은 깨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했고요. 간단히 씻고 옷을 입은 뒤 바로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질서정연하게 급식실로 향하는 유생들. 식사 전 독이라는 장부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게 출석부입니다. 아침과 저녁 2번 서명해야 하루 출석으로 인정됐고요. 원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300점을 채우면 유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과거시험에 나갈 수 있었죠. 음식은 보통 밥, 국, 장, 김치, 나물, 젓갈, 자반, 생채 8가지로 차려졌는데요. 많이 부실했다고 합니다. 반찬이 남을 뿐이라 오래 머물수록 영양실조에 시달렸다는. 수업은 수준별 학습으로 9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교관이 먼저 읽으면 유생들이 따라서 암송하는 식. 달달이 외우는 것뿐 아니라 분석하고 토론할 줄 알아야 했는데요. 공부하다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면 벌을 받았죠. 내일 오후에는 1일 테스트인 1강을 치렀습니다. 이게 랜덤인게요. 뽑힌 한 명은 오늘 배운 부분을 읽고 술술 풀어내야 했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회초리를 맞는 건 물론 반성하는 자리도 따로 있었다고. 성균관의 나날은 테스트의 연속이었죠.
있었죠. 일고 외에도 10일에 한 번씩 보는 순고, 한 달에 한 번 보는 월고 등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좀 쉬는 거야? 너 복습해야죠. 이런 빡빡한 일정이 1년 내내 반복되는 성균관, 과로로 쓰러져 죽는 유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주말도 없고 휴일은 한 달에 2번뿐. 이때는 휴식을 취하기보단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밀린 빨래를 하기 바빴다고 죽도록 공부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네요. 과거 고급 스포츠였던 매사냥, 매를 날려보내 꿩이나 토끼 같은 짐승을 잡는 수렵 활동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사냥을 즐겼던 조선의 역대 임금들, 한번 사냥에 나서면 일주일에 열흘쯤은 기본이었고요. 매의 사육과 사냥을 전담하는 관서인 능방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매사냥을 위해서는 먼저 매가 있어야겠죠. 능방에 소속되어 매 관리를 담당했던 건 시파치입니다. 시파치는 단순히 매를 잡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매의 종류를 감별하고 길들이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들의 전성기는 명나라에서 매를 진상할 것을 요구하던 시기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올 때마다 조공할 매를 준비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여겨졌죠. 그러다 보니 시파치의 숫자가 9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는데요. 그 당시 매를 잡는 방법, 매가 지나가는 길목에 덫이나 그물을 쳐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뿐. 매를 잡으면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았지만요. 만일 길들인 매가 도망가거나 병이 들면 엄한 추궁이 뒤따랐다고. 하지만 시파치는 엄청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군역을 면제받는다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거든요. 말단 공무원치고 위세도 대단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시파치들에게 인력과 물자를 적극 지원했고요. 은폐라 불리는 일종의 허가증도 발급해줬습니다. 시파치들은 이걸 들고 다니며 엄청 나댔다고 하네요. 관련된 일화도 있습니다. 1428년 세종 10년 운종가를 지나던 정오품 사원부 지평 문승조. 그런데 시파치 20명이 명나라에 진상할 매를 받들고 말을 탄 채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유유히 지나칩니다. 어이가 없던 문승조는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라고 명하는데요. 억지로 예를 갖추는 시파치들. 그런데 이게 웬걸? 오히려 문책을 받은 건 문승조였습니다. 명나라의 진상할 매를 놀라게 한 죄였다고. 하지만 시파치의 위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나라의 요구가 줄어들자 매사냥이 공공의 적이 된 건데요. 많으면 10명의 인원이 한 팀을 이뤄서 다녔던 시파치들. 매를 잡기 위해 민가의 논밭을 짓밟으면서 날뛰었고요. 매는 매대로 닭과 개를 도둑질해 대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결국 힘이 약해진 시파치들은 새로운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꿩을 잡아 바치라는 것, 잡아야 할 꿩의 양이 상당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라 더 신기하네요. 조선시대의 반려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소, 말, 닭, 고양이, 강아지? 예스! 하지만 의외로 외래종도 많았습니다. 동물 사랑이 유별났던 왕, 성종, 궁에서 이색동물을 키우는 게 못마땅했던 신하들은 평소에 고나리를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성종이 원숭이에게 흙집과 옷을 지어주자고 제안하자 그럴 시간에 백성 한 명이라도 더 옷을 입히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는.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에 가는 사신에게 낙타 한 마리를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킨 성종. 콩 400석에 맞먹는 낙타 가격에 혈세 낭비라며 상소문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거셌는데요. 성종은 그저 호기심이었다며 낙타 구입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한편 조선이 항상 탐내던 동물은 따로 있습니다. 물소. 탄성이 있고 견고한 물소의 뿔은 활을 만들기 위한 최상급 재료. 그동안은 수입에 의존했지만요. 물소를 번식시켜 가축화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뿔도 쉽게 얻고 황소보다 힘도 세니 농사일에도 써먹기 좋아 일석이조라는 것. 그렇게 1461년 조선 땅을 밟게 된 물소 한 쌍. 전담 사육사와 수의사까지 붙여가며 극진히 보살펴 17년이 지나 70마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밭가리는 못했던 물소. 득될 게 하나 없다는 여론이 조성되는데요. 결국 물소를 원하는 백성에게 나눠주는 걸로 마무리. 옛날엔 이웃나라에서 오해 표시로 동물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낯선 외래종. 거절할 수는 없으니 마지못해 받는 편이었죠. 그중 가장 곤란했던 선물은 1411년 일본이 선물한 코끼리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동물에 모여든 구경꾼들. 빡쳤던 코끼리가 대형사고를 칩니다. 만지려고 다가온 관료 한 명을 밟아 죽이기. 코끼리고 뭐고 이건 사형감이라며 붕괴한 신하들. 차마 코끼리를 죽일 수 없었던 태종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코끼리는 팔자에도 없던 조선 땅에서 외로운 섬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보고가 들어옵니다. 코끼리가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것. 마음이 약해진 태종은 코끼리를 다시 육지로 데려오고요. 당번을 정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돌아가며 키우기로 합니다만 3개월도 안 돼서 또 사고가 터집니다. 코끼리가 자신을 돌보던 노비를 밟아 죽인 것. 코끼리를 다시 섬으로 돌려보내 물과 풀이 좋은 곳에 풀어주고 병들어 죽게 하지 말라는 전언을 남기죠. 그 이후 코끼리는 실록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섬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었을 코끼리를 생각하니 안쓰럽네요.
국보 제319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자 최고의 한방서적으로 아직도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요, 출간된 지 400년, 과학이랄 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의학서답게 지금 보면 이상한 처방도 많습니다. 먼저 투명인간이 되는 법. 동의보감 잡방편에 나오는 은영법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은영이란 형체를 숨긴다는 의미, 개쓸개를 주재료로 한 약을 먹이면 된다는데요, 이걸 무턱대고 믿는 이유는 있습니다. 투명인간 정도는 양반이기 때문이죠. 귀신을 볼 수 있는 환을 만들어 매일 아침해를 보면서 100일간 먹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처방도 있고요, 악몽을 예방하기 위해선 호랑이 해골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자면 된다는 처방도 있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원앙을 잡아 국을 끓여 먹으면 된다고 하질 않나, 광견에게 물려서 개소리를 낼 때는 두꺼비 회를 먹여라, 대머리는 머리에 참기름을 발라라 등 별의별 처방이 다 있습니다. 그중 신기한 처방은 경옥고, 인삼과 생지황 등 귀한 약재로 만들어 지금도 귀한 대접을 받는 약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경옥고를 먹으면 빠진 이빨이 다시 나고 흰머리가 검어진다고 하고요, 27년을 먹으면 360살을 살고 64년을 복용하면 5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쓰여있죠. 와? 금금속 파트로 가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속이 약재라도 되는 양 맛으로 표현하는 것, 서늘하며 맛은 달고 독이 없다? 네, 납입니다. 쇠도끼를 달인 물은 복통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나무를 잘못 삼켜 목에 걸렸을 땐 오래된 톱을 불에 달고 술에 담가 마시면 된다고. 가장 놀라운 약재는 응가, 사람과 동물의 똥의 효능을 수십 가지 처방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미쳐 날뛰는 것을 치료하고 모든 독을 풀어준다고. 동의보감에 이런 처방들이 있었다니 충격이네요.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본떠 만든 탈,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요, 과거에 즐겨 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탈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옛 사람들은 탈을 쓰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양반 탈을 쓰면 양반이, 도깨비 탈을 쓰면 도깨비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탈의 종류는 크게 예능탈과 신앙탈로 나뉩니다. 예능탈은 춤을 추고 놀이를 할 때 쓰는 탈로 탈춤이나 희극 공연에서 많이 쓰였고요, 신앙탈은 의식용 탈입니다. 무언가를 기리거나 애군을 물리치는 등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죠. 그래도 무서워 보이는 탈, 과거에도 그랬는지 소름 돋는 괴담도 많습니다. 가면놀이에 흠뻑 빠져 탈을 수집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로 된 기이한 탈을 발견하는데요, 그날부터 이 탈을 자주 썼다고 하죠.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모두 원인불명의 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된 것, 무언을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결국 무당까지 찾게 된 가족. 무당은 집을 둘러본 뒤에 굿은 아무 소용이 없고 저 나무 탈을 당장 갖다 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름인 건 이런 상황에도 남자는 춤추기 바빴다고 하죠. 마을 사람들은 남자에게서 탈을 빼앗아 던져버리는데요, 한참은 날뛰던 남자는 바로 조용해지고 가족들이 앓고 있던 병도 전부 나았다고 합니다. 그 탈에 귀신이 붙어있던 거죠. 이외에도 탈과 관련된 괴담이 많은데요, 나중에 마저 소개할게. 요크르트.